서기 1402년 앙카라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는 오스만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었습니다. 티무르 제국의 침략군이 술탄 바예지트 1세를 사로잡았고 제국은 순식간에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이 패배 이후 무려 11년 동안 오스만 제국은 공백기라 불리는 끔찍한 내전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바예지트의 네 아들 슐레이만, 이사, 무사, 그리고 메흐메트는 각자 제국의 정통 술탄이라 주장하며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의 군대를 이끌고 아나톨리아와 발칸 반도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이 끝났을 때 살아남은 것은 막내 메흐메트 1세뿐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내전은 오스만 제국에게 하나의 냉혹한 교훈을 새겼습니다. 술탄이 죽으면 제국은 분열되고 분열은 곧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태생부터 유목민 전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튀르크 유목민들과 그들의 선조인 몽골 제국은 영토를 칸의 모든 아들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는 초원을 떠돌며 살아가던 유목민들에게는 합리적인 관습이었을지 몰라도 거대한 영토와 복잡한 행정 체계를 가진 제국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초기 술탄들은 이 딜레마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술탄의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제국의 각 지방으로 파견되어 산자크 베이로 임명되었습니다. 산자크는 깃발 또는 줄을 의미하는 단어로 왕자들은 자신의 산자크에서 군대를 통솔하고 세금을 거두며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왕자들에게 실질적인 통치 경험을 쌓게 하여 언젠가 술탄이 될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왕자들은 자신의 영지에서 라야와 카디의 도움을 받아 정의를 실현하고 군사 캠페인을 계획하며 제국의 미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역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자들이 유능해질수록 그들은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각 왕자는 자신의 영지에서 충성스러운 군대를 키우고 지역 귀족들과 동맹을 맺으며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술탄이 살아있을 때는 이들이 제국의 든든한 기둥이었지만 술탄이 죽는 순간 이 기둥들은 서로를 파괴하려는 무기로 변했습니다. 왕자들은 각자 정당한 계승권을 주장했고 그들이 이끄는 군대는 제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1421년 메흐메트 1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들 무라트 2세는 즉시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무라트의 동생 무스타파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스타파는 비잔틴 제국의 지원을 받아 유럽 지역에서 군대를 일으켰고 자신이 진정한 술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무라트는 신속하게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진압했고 무스타파를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고 무라트는 다시 한번 형제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형제조차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무라트 2세는 오스만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신중한 술탄 중 한 명으로 기록됩니다. 그는 발칸 반도에서 십자군을 물리쳤고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1444년 놀랍게도 그는 갑자기 퇴위를 선언하고 왕좌를 12살의 아들 메흐메트에게 넘겼습니다. 역사가들은 무라트가 전쟁에 지쳤거나 종교적 수행에 전념하고 싶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재앙을 불렀습니다. 어린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왕좌에 앉자 유럽의 기독교 세력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연합군이 오스만 영토를 침공했고 제국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상들과 예니체리 군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술탄에게 편지를 보내 아버지 무라트를 다시 불러올 것을 간청했습니다. 메흐메트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무라트 2세는 은퇴지에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바르나 전투에 출전했습니다.
1444년 11월 바르나 평원에서 무라트의 군대는 십자군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헝가리의 젊은 왕 블라디슬라프는 전사했고 유럽의 침공 야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라트는 다시 한번 제국을 구했지만 이 사건은 오스만 제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약한 술탄은 제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1451년 무라트 2세가 다시 세상을 떠났을 때 19살의 메흐메트 2세가 두 번째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를 약하다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메흐메트는 즉위 직후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동생, 겨우 몇 개월 된 갓난아기를 궁전 욕실에서 익사시켰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오스만 제국 최초의 공식적인 형제 사례로 기록합니다. 메흐메트는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제국의 질서를 위해서는 형제의 죽음도 정당하다. 이 끔찍한 행위는 개인의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계산된 결정이었습니다. 메흐메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퇴위했을 때 제국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공백기의 참상을 역사서에서 읽었고 형제들이 제국을 분열시킨 수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국의 안정이냐, 동생의 목숨이냐. 메흐메트는 제국을 택했습니다. 산자크 제도는 계속해서 오스만 제국의 핵심 제도로 유지되었습니다. 술탄의 아들들은 여전히 어린 나이에 지방으로 파견되어 통치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마니사, 아마시아, 코니아와 같은 중요한 도시들을 다스리며 성장했습니다. 각 왕자는 자신의 궁전을 가졌고 라라라 불리는 스승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코란을 암송하고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를 배우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그들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여 군사적 경험을 쌓았고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며 행정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의 결과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왕자들이 유능해질수록 그들은 아버지인 술탄에게 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충성스러운 군대를 가진 왕자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고 지역 귀족들의 지지를 받는 왕자는 독립을 선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술탄들은 끊임없이 아들들을 감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파이를 왕자들의 궁전에 심었고 라라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자가 너무 많은 군대를 모으거나 지역 귀족들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술탄은 즉시 그를 다른 지방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오스만 제국의 왕자들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유능해야 했지만 너무 강력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충성을 보여야 했지만 동시에 형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했습니다. 각 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는 순간 형제들 중 단 한 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형제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15세기 중반 오스만 제국은 이 피해 논리를 완전히 내재화했습니다. 술탄의 죽음은 곧 형제들 간의 전쟁을 의미했고 승자는 반드시 패자들을 처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해 보였지만 제국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짧고 결정적인 승계 전쟁은 몇 년씩 이어지는 파괴적인 내전보다 나았습니다. 한 명의 왕자를 죽이는 것은 수천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오스만의 통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개인의 도덕보다 국가의 생존이 우선이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주의는 오스만 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슬람 왕조들, 맘루크 제국이나 사파비 왕조는 복잡한 궁정 음모와 끝없는 내전으로 약해졌지만 오스만 제국은 명확한 규칙을 통해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승계 과정은 폭력적이었지만 신속했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술탄이 즉위하면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어떤 경쟁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엄청난 인간적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왕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을 잠재적적으로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우애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각 왕자는 고립되어 있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어머니와 몇몇 측근들 뿐이었습니다. 술탄이 되기 위한 경쟁은 왕자들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인간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은 피의 계승이라는 끔찍한 관습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혹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목민 전통과 제국의 현실이 충돌하여 만들어낸 국가적 차원의 관계였습니다. 산자크 제도는 유능한 통치자를 양성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경쟁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은 가장 냉혹한 해답을 선택했습니다. 형제를 죽여라, 그래야 제국이 산다. 이것이 바로 오스만 술탄들이 절대 권력을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끔찍한 대가였습니다.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천년 제국 비잔티움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성벽 위에서 장렬히 전사했고 21살의 메흐메트 2세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야 소피아 대성당에 입성하여 이슬람 예배를 올렸고 스스로를 두 대륙과 두 바다의 술탄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나 메흐메트의 야심은 단순히 영토를 정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국의 법적 기반을 완전히 재정비하여 오스만 제국을 진정한 세계 제국으로 변모시키고자 했습니다. 1477년에서 1478년 사이 메흐메트 2세는 역사적인 법전을 반포했습니다. 카눈남의 이알-이 오스만이라 불리는 이 법령은 오스만 제국의 모든 통치 원칙을 체계화한 문서였습니다. 이 법전은 토지 소유권, 세금 징수, 군사 조직, 궁정 의례 등 제국 운영의 모든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바로 왕위 계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전의 한 구절은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나의 아들들 중 누구든 술탄이 되는 자는 세계 질서를 위해 형제들을 죽이는 것이 적절하다. 대부분의 울라마들도 이를 승인했다. 따라서 그들은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 명령이었습니다. 메흐메트는 형제 살해를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이슬람 법학자들인 울라마의 승인을 받았다고 명시함으로써 이 잔혹한 관습에 종교적 정당성까지 부여했습니다. 이제 형제를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라 술탄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안정이라는 대의 앞에서 개인의 도덕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메흐메트가 이 법령을 반포한 배경에는 그의 개인적 경험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 무라트 2세가 일시적으로 퇴위했을 때 제국이 겪은 혼란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공백기 동안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며 제국을 피로 물들인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갓난 동생을 직접 처형하면서 권력의 냉혹한 본질을 체득했습니다. 메흐메트에게 형제 살해는 단순한 권력 유지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제도였습니다. 카눈나메가 반포된 후 오스만 제국의 모든 술탄들은 이 법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법이 되었습니다. 술탄이 즉위하는 순간 그는 모든 형제들의 생명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의무였습니다. 왕좌에 오르는 것은 곧 형제들의 피로 손을 더럽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481년 메흐메트 2세가 4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스만 제국의 즉각적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메흐메트에게는 두 명의 성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바예지트는 아마시아의 산자크 베이로 있었고 차남 젬은 코니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메흐메트의 시신이 아직 차갑게 식기도 전에 두 왕자 사이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이스탄불에 도착하여 왕좌를 차지하느냐가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바예지트는 형으로서의 우선권과 정치적 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경건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예니체리 군단과 이스탄불의 고위 관료들은 그를 선호했습니다. 반면 젬은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메흐메트의 기질을 닮아 대담하고 야심찼으며 아나톨리아의 튀르크 귀족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정당한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둘 다 양보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바예지트가 먼저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예니체리 군단의 충성을 확보했고 1481년 5월 공식적으로 술탄 바예지트 2세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젬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르사에서 스스로를 술탄으로 선포하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제국은 다시 한번 형제들 간의 내전으로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481년 6월 두 형제의 군대가 마침내 충돌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바예지트의 더 큰 군대와 예니체리의 우세한 화력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패배한 젬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형에게 항복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눈남에는 명확했습니다. 술탄은 모든 형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젬은 살아남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맘루크 술탄국으로 도망쳤고 거기서 다시 로도스 섬으로 이동하여 성 요한 기사단에게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세력에게 보호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스만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술탄의 왕자가 이슬람의 적에게 몸을 맡긴 것입니다. 성 요한 기사단은 젬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젬이 얼마나 귀중한 자산인지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오스만 왕자는 바예지트에게 끊임없는 위협이었고 유럽의 기독교 세력들에게는 협상의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기사단은 젬을 프랑스로 보냈고 거기서 그는 사실상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바예지트 2세는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기사단에게 연간 4만 두카세 거액을 지불하며 젬을 오스만 영토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예지트는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생이 살아있되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유럽에 가둬두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1489년 젬의 운명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8세가 젬을 로마로 데려왔습니다. 교황은 젬을 이용하여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바예지트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럽을 침공한다면 나는 젬을 해방시켜 당신의 왕좌를 위협하게 할 것이다. 바예지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교황에게도 거액의 돈을 지불하며 젬을 계속 가둬둘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외교 정책은 마비되었습니다. 술탄은 동생 한 명 때문에 유럽과의 전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젬은 로마의 바티칸 궁전에서 비교적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죄수였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형에게 복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시를 쓰고 음악을 연주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의 시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운명에 대한 한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시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날개는 있으나 날 수 없다. 나는 왕좌를 꿈꾸었으나 이제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린다.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습니다. 샤를은 나폴리 왕국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젬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교황으로부터 젬을 인수하여
그를 십자군의 선봉에 세워 오스만 제국을 침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495년 2월 25일 나폴리의 한 저택에서 젬 술탄은 갑자기 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5세였습니다. 젬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즉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독살당했다고 믿었습니다. 일부는 교황의 사주를 받은 암살자를, 다른 이들은 바예지트가 보낸 자객을 의심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젬의 죽음이 바예지트 2세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4년 동안 젬은 살아있는 저주처럼 바예지트를 괴롭혔습니다. 동생이 유럽에 있는 한 바예지트는 결코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젬이 죽었으니 마침내 바예지트는 완전한 술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젬 술탄의 비극은 오스만 제국에 결정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살아있는 형제는 설령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영원한 위협입니다. 젬은 오스만 영토를 떠나 기독교 세력의 손에 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제국의 외교와 군사 정책을 마비시켰습니다. 유럽의 모든 왕들과 교황은 젬을 카드로 활용하여 오스만 제국을 협박할 수 있었습니다. 바예지트는 막대한 돈을 지불하며 동생을 유럽에 가둬두어야 했고 14년 동안 확장 정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형제 살해 법령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 필요 조건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술탄들은 젬의 살해를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형제를 살려두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며 그것은 제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메흐메트 2세의 카눈나메는 이제 단순한 법령이 아니라 제국의 철칙이 되었습니다. 왕좌에 오르려면 반드시 형제들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제국의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젬의 이야기는 또한 형제 살해가 단순히 권력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살아남은 왕자는 적대 세력의 괴뢰가 될 수 있었고 제국의 적들은 그를 이용하여 오스만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제 살해 법령의 외교적, 전략적 정당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술탄이 형제를 죽이는 것은 개인적 야욕 때문이 아니라 제국을 외부의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예지트 2세는 젬의 죽음 이후 비교적 평화로운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도 같은 비극이 반복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눈나메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DNA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피로 쓰인 법령이었지만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강철 같은 기둥이기도 했습니다. 메흐메트 2세가 만든 이 법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을 지배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집행자는 바로 왕좌에 앉은 술탄 자신이었습니다. 왕좌의 검은 이제 모든 술탄의 손에 쥐어졌고 그 검은 반드시 형제들의 목을 향해야 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직후 메흐메트 2세는 제국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를 정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절대 권력을 확립하려면 술탄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메흐메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튀르크 귀족들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초기부터 튀르크 귀족 가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제국 건설 초기부터 술탄을 도왔던 전사 가문들로 광대한 영지와 사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찬달르, 에브레노스, 미할로글루 같은 명문 가문들은 대제상과 고위 장군직을 세습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들은 술탄에게 조언을 하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술탄의 결정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메흐메트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절대 군주는 그 누구와도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흐메트는 천재적이면서도 냉혹한 해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권력을 빼앗는 대신 아예 귀족이 아닌 자들에게 권력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노예였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고 혈통도 없으며 오직 술탄에게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들을 쿨이라고 불렀습니다. 쿨은 단순히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오스만 제국에서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술탄의 노예, 즉 술탄에게 절대적으로 소속된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쿨 시스템의 핵심은 데부쉬름의 제도였습니다. 데부쉬름에는 수집 또는 징집을 의미하는 터키어로 제국의 기독교 지역에서 젊은 소년들을 강제로 징집하는 제도였습니다. 보통 3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술탄의 관리들이 발칸 반도와 아나톨리아의 기독교 마을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8세에서 18세 사이에 건강하고 똑똑한 소년들을 선발하여 이스탄불로 데려갔습니다. 이 소년들은 가족과 강제로 분리되었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탄불에 도착한 소년들은 먼저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이슬람 이름을 부여받았으며 코란을 암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세르비아인, 그리스인, 알바니아인, 불가리아인이었던 이들은 이제 술탄의 쿨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도 고향도 혈통도 없었습니다. 오직 술탄만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가장 재능 있는 소년들은 톱카프 궁전의 엔데룬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엔데룬은 오스만 제국의 최고 엘리트 양성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년들은 페르시아어, 아랍어, 터키어를 배웠고 이슬람 법학과 철학, 역사와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승마, 궁술, 검술 같은 무예를 훈련받았으며 음악과 서예 같은 예술도 익혔습니다. 교육과정은 최소 7년에서 14년까지 이어졌고 이 기간 동안 소년들은 끊임없이 평가받았습니다. 가장 뛰어난 자들은 궁전의 고위직으로 진출했고 조금 덜 뛰어난 자들은 지방 총독이나 군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소년들은 예니체리 군단으로 보내졌습니다. 예니체리는 새로운 군대를 뜻하는 말로 오스만 제국의 정예 상비군이었습니다. 이들은 화약 무기를 사용하는 보병으로 전장에서 무서운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독신 생활을 해야 했고 병영에서 집단으로 생활했으며 오직 전투와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전설적이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술탄을 아버지처럼 여겼고 술탄을 위해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1453년부터 1481년까지 메흐메트 2세는 이 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모든 고위직을 쿨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상, 재무장관, 군사령관, 지방총독, 심지어 해군 제도까지 거의 모든 중요한 직책이 데부쉬름의 출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전통적인 튀르크 귀족 가문들은 서서히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그들의 자리는 술탄의 노예들이 차지했습니다. 이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1453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제상은 찬달르 할릴 파샤였습니다. 찬달르 가문은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튀르크 귀족 가문 중 하나였고 할릴 파샤는 메흐메트의 아버지 무라트 2세 때부터 대제상을 역임한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할릴 파샤는 콘스탄티노플 공격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비잔틴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주장했고 젊은 메흐메트의 야심찬 계획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메흐메트는 할릴 파샤의 반대를 무시하고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함락된 직후 메흐메트는 할릴 파샤를 체포했습니다. 공식적인 혐의는 비잔틴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반역을 도모했다는 것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메흐메트는 자신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귀족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할릴 파샤는 처형되었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찬달르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할릴 파샤의 자리는 자가노스 파샤가 차지했습니다. 자가노스는 그리스인 출신의 대부슈르메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족과 분리되어 이스탄불로 끌려왔고 엔데룬에서 교육받았으며 군 지휘관으로 승진하여 콘스탄티노플 공격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메흐메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고 술탄의 모든 결정을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자가노스의 임명은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이제 오스만 제국의 최고 위직은 혈통 있는 귀족이 아니라 법적으로 노예인 자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법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이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쿨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자손에게 지위를 물려줄 수 없었으며 심지어 그들의 목숨조차 술탄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약점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쿨들은 독립적인 권력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술탄에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오직 술탄의 총애에서 나왔고 따라서 그들은 술탄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부패와 파벌 싸움을 최소화했습니다. 튀르크 귀족들은 자신의 가문과 동맹 세력을 먼저 생각했지만 쿨들은 오직 술탄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귀족들은 세습된 영지와 재산을 바탕으로 술탄과 협상할 수 있었지만 쿨들은 모든 것을 술탄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감히 협상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메흐메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쿨들은 내가 높이면 하늘까지 오르고 내가 낮추면 땅속으로 사라진다. 그들은 나의 손이고 나의 검이며 나의 의지다. 쿨 시스템의 효율성은 곧 입증되었습니다. 메흐메트 2세 이후의 술탄들도 이 제도를 계속 확대했습니다. 16세기 초에 이르면 오스만 제국의 고위 관료 대부분이 대부슈름의 출신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이브라힘 파샤입니다. 이브라힘은 베네치아 영토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기독교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대부슈르메로 징집되어 이스탄불로 왔고 놀라운 재능으로 슐레이만 1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슐레이만이 즉위하자 이브라힘은 즉시 대제상으로 임명되었고 13년 동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는 소콜루 메흐메트 파샤입니다. 그는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 마을에서 태어났고 대부슈르메로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엔데룬에서 교육받은 후 해군 장교로 시작하여 나중에 대제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3명의 술탄, 즉 슐레이만 1세, 셀림 2세, 무라트 3세를 섬기며 15년 동안 대제상직을 유지했습니다. 소콜루는 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고 그의 지혜로운 정책은 오스만 제국의 황금기를 연장시켰습니다. 쿨 시스템은 또한 사회적 유동성을 창출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발칸 반도의 가난한 농부 아들도 제국의 대제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끔찍한 대가를 치른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고 종교를 바꾸고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과정을 거치면 그들의 출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만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럽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쿨 시스템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대부슈름에는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가족으로부터 납치하는 행위였습니다. 기독교 가정들은 아들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고 일부는 아들을 숨기거나 결혼시켜 징집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술탄의 관리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징집 할당량은 반드시 채워져야 했고 저항하는 마을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잃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의 눈물은 제국의 기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쿨들 자신도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결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술탄이 노하면 그들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쿨의 재산은 그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술탄에게 귀속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쿨들은 살아있는 동안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지만 그들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덧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 시스템은 오스만 제국의 절대 권력 구조를 완성시켰습니다. 술탄은 이제 더 이상 귀족들과 권력을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예들을 통해 제국을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능력주의와 절대주의를 결합시켰고 제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술탄의 권위는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제도와 법령, 즉 카눈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제 진정한 관료 국가가 되었고 그 관료 기구의 정점에는 언제나 술탄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 가장 강력한 지배 구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1520년 26세의 슐레이만이 오스만 제국의 10번째 술탄으로 즉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셀림 1세는 8년간의 짧지만 폭풍 같은 통치 기간 동안 맘루크 제국을 정복하고 이집트,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를 오스만 영토에 편입시켰습니다. 더 중요하게도 셀림은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 칭호를 얻었고 마지막 아바스 칼리프로부터 칼리프 지위를 이양받았습니다. 이제 오스만 술탄은 단순히 세속적 군주가 아니라 전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슐레이만은 이 유산을 물려받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즉위 초기부터 놀라운 군사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521년 그는 벨그라드를 정복했고 1522년에는 로도스 섬을 함락시켜 성 요한 기사단을 지중해에서 몰아냈습니다. 1526년 모아치 전투에서 헝가리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부다를 점령했습니다. 1529년에는 빈을 포위하여 유럽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동쪽에서는 사파비 왕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바그다드와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했습니다. 지중해에서는 바르바로사 하이레딘 파샤가 이끄는 함대가 기독교 해군을 압도했습니다. 이러한 정복들을 통해 슐레이만은 오스만 제국을 사상 최대 영토로 확장시켰습니다. 제국은 헝가리에서 예멘까지, 알제리에서 이라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슐레이만은 스스로를 두 대륙과 두 바다의 술탄이자 칼리프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신으로부터 직접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로 여겨졌고 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와 술탄의 세속법인 카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슐레이만은 두 체계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카눈이, 즉 입법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를 슐레이만 대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 권력의 정점에서 슐레이만은 깊은 개인적 고뇌에 빠졌습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그는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술탄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언가를 원했고 모든 조언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슐레이만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1523년 슐레이만은 이브라힘이라는 젊은 남자를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브라힘은 베네치아 영토 출신의 대부 쉬르메로 뛰어난 지성과 매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슐레이만과 이브라힘은 즉시 깊은 우정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전략을 논의하고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슐레이만은 이브라힘을 형제처럼 아꼈고 그에게 점점 더 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1523년 이브라힘은 대제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이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궁전의 새로운 쿨이 제국의 두 번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브라힘은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재정을 정비하고 군사 개혁을 추진했으며
외교 협상에서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슐레이만은 그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브라힘은 술탄의 대리인으로서 전쟁을 지휘했고 조약을 체결했으며 고위 관료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슐레이만의 그림자이자 오른팔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십을 이루며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1536년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3월 15일 밤 이브라힘은 톱카프 궁전에서 슐레이만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이브라힘은 궁전 내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슐레이만의 명령을 받은 벙어리 처형인들이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브라힘을 깨우지 않고 실크끈으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브라힘의 시신은 궁전 밖으로 조용히 옮겨졌고 아무도 감히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브라힘이 처형된 이유는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일부 기록은 이브라힘이 너무 오만해졌고 술탄의 권위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베네치아 대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브라힘은 외국 사절들에게 나는 술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브라힘이 페르시아와의 협상에서 너무 유화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슐레이만이 단순히 그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브라힘은 너무 강력해졌습니다. 그는 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처럼 행동했고 군대와 관료들은 그에게 충성했습니다. 슐레이만은 밤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브라힘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행정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절대 군주는 그 누구도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친구이든 형제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권력은 나눌 수 없습니다. 슐레이만은 13년간의 우정을 한순간에 끝냈습니다. 그것이 술탄의 고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브라힘의 처형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휴렘이었지만 유럽에서는 록셀라나라고 불렸습니다. 휴렘은 루테니아 지역, 즉 오늘날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성으로 크림 타타르의 습격때 노예로 잡혀 이스탄불의 노예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그녀는 톱카프 궁전의 하렘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슐레이만의 눈에 들었습니다. 하렘은 오스만 궁전의 여성 구역으로 술탄의 어머니, 아내들, 첩들, 그리고 여성 하인들이 살았습니다. 하렘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환관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렘은 정치와 무관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술탄의 여인들은 아들을 낳고 키우는 것 외에는 권력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휴렘은 이 규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휴렘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영리하고 야심차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슐레이만은 그녀에게 깊이 빠졌고 그녀를 위해 오스만 제국의 수많은 전통을 깼습니다. 먼저 그는 휴렘을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스만 술탄들은 통상적으로 결혼하지 않았고 여러 첩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슐레이만은 휴렘을 하세키 술탄, 즉 정식 황후로 삼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를 하렘 밖으로 데려와 자신의 옆에 두었고 국가 문제를 그녀와 상의했습니다. 휴렘은 슐레이만에게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메흐메트, 압둘라, 셀림, 바예지트, 그리고 지앙기르였습니다. 그러나 슐레이만에게는 이미 장남이 있었습니다. 무스타파는 슐레이만의 첫 번째 여인 마히데브란이 낳은 아들로 1515년에 태어났습니다. 무스타파는 휴렘의 아들들보다 나이가 많았고 전통적으로 장남이 술탄이 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왕위 계승자로 여겨졌습니다. 무스타파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왕자였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똑똑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마니사의 산자크 베이로 임명되어 탁월한 통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인들은 그를 사랑했고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무스타파를 차기 술탄으로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스타파가 언젠가 위대한 술탄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휴렘에게는 이것이 악몽이었습니다. 만약 무스타파가 술탄이 되면 그녀의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 오스만의 카눈남에는 명확했습니다. 새로운 술탄은 모든 형제를 처형해야 합니다. 무스타파가 왕좌에 오르면 휴렘의 5 아들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휴렘은 이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슐레이만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1553년 슐레이만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동쪽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나톨리아를 지나며 아들 무스타파를 군대에 합류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원정 중에 슐레이만에게 끊임없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무스타파가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이 무스타파를 진정한 술탄으로 여기고 있으며 무스타파가 군대를 이끌고 슐레이만을 폐위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가들은 휴렘과 그녀의 사위인 리스템 파샤가 배후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리스템은 당시 대제상으로 휴렘의 딸 미흐리마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휴렘의 가장 강력한 동맹자였고 그녀의 음모를 실행에 옮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편지들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슐레이만의 마음에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553년 10월 슐레이만의 막사가 코니아 근처 에레글리 평원에 세워졌습니다. 술탄은 무스타파에게 전령을 보내 즉시 막사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스타파는 주저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이것이 함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무스타파는 아버지에게 불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말을 타고 술탄의 막사로 향했습니다. 무스타파가 막사에 들어서자 벙어리 처형인들이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슐레이만은 막사 뒤편의 작은 방에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형인들이 무스타파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은 실크끈으로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스타파는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는 젊고 강했고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처형인들은 그를 제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슐레이만이 막사 밖으로 나와 직접 처형인들을 도왔다는 끔찍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무스타파가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막사 밖에 전시되었고 예니체리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무스타파를 사랑했고 그를 미래의 술탄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제 그가 죽었습니다. 반역자로 낙인 찍혀 아버지의 손에 죽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거의 반란을 일으킬 뻔했지만 슐레이만의 절대적 권위 앞에서 결국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울며 무스타파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스타파의 죽음은 슐레이만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과연 옳은 결정을 내렸을까? 무스타파는 정말로 반역을 계획했을까? 아니면 휴렘의 음모에 희생된 것일까? 슐레이만은 결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능한 아들은 죽었고 제국은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절대 권력의 저주였습니다. 술탄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신의 가족조차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휴렘은 155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슐레이만은 그녀를 위해 이스탄불에 웅장한 모스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오스만 궁정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하렘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여성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술탄의 어머니와 아내들이 제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스만 제국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이제 궁전 안의 그림자와 속삭임에 의해 흔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95년 1월 술탄 무라트 3세가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메흐메트 3세가 즉위했고 오스만 제국은 다시 한번 형제 살해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메흐메트 3세는 즉위 직후 자신의 19명의 동생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명의 왕자들이 톱카프 궁전의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형제는 11세였고 가장 어린 형제는 겨우 몇 개월 된 갓난아기였습니다. 처형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벙어리 처형인들이 각 왕자를 차례대로 잡았고 실크끈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왕자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궁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린 왕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형을 찾으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카눈남에는 명확했습니다. 제국의 질서를 위해 모든 형제는 죽어야 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19구의 작은 시신이 궁전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메흐메트 3세는 또한 아버지의 후궁들 중 임신한 여인들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일 경우 그 역시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약 7명에서 10명의 임신한 여성들이 보스포루스 해협에 던져져 익사했습니다. 톱카프 궁전은 그날 학살의 현장이 되었고 제국의 수도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대량 학살의 소식은 이스탄불 전역에 퍼졌고 백성들은 경악했습니다. 형제 살해는 오스만 제국의 오랜 관습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규모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19명의 무고한 어린이들이 하루 만에 처형되었습니다. 유럽의 외교관들은 본국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고 기독교 세계는 오스만 제국의 야만성을 비난했습니다. 베네치아 대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악마의 행위다. 어떻게 한 사람이 자신의 형제들, 어린아이들을 이토록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메흐메트 3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메흐메트 2세가 만든 카눈나메를 따랐을 뿐입니다. 법은 명확했습니다. 술탄은 모든 형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형제의 수가 적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메흐메트 3세는 자신이 잔인한 괴물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술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사건은 오스만 제국 내부에서도 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울라마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정말로 이슬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메흐메트 3세 이후 형제 살해 관습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1603년 메흐메트가 죽고 그의 아들 아흐메트 1세가 즉위했습니다. 아흐메트는 겨우 13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스타파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아흐메트는 즉위하자마자 무스타파를 처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흐메트는 주저했습니다. 무스타파는 겨우 12세의 어린 소년이었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궁정의 고위 관료들과 울라마들도 처형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아흐메트에게 간청했습니다. 무스타파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왕좌에 대한 야심도 없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불필요한 잔혹 행위입니다. 아흐메트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카눈나메를 어기고 동생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무스타파를 자유롭게 풀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흐메트는 새로운 해결책을 고안했습니다. 무스타파를 궁전 내부의 특별한 구역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카페스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카페스는 터키어로 세장을 의미합니다. 톱카프 궁전의 한 구역이 왕자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은 하렘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으며 환관들과 소수의 하인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들은 이 세장 안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었고 책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할 수 없었고 자식을 가질 수도 없었으며 군사나 행정 경험을 쌓을 기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카페스는 형제 살해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술탄은 형제들을 죽이는 대신 그들을 세장에 가둠으로써 위협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더 인도적인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최소한 왕자들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재앙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617년 아흐메트 1세가 27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오스만은 겨우 13세였고 동생 무스타파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술탄이 되어야 하는가? 어린 아들인가 아니면 성인이 된 삼촌인가? 궁정은 혼란에 빠졌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무스타파가 술탄으로 즉위했습니다. 무스타파 1세는 카페스에서 나온 최초의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스타파는 통치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세장에 갇혀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는 국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대신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 궁전 정원을 돌아다니며 새들에게 금화를 던졌고 의미 없는 중얼거림을 반복했습니다. 예니체리들과 관료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무스타파는 술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3개월 후 그는 폐위되었고 조카 오스만 2세가 대신 술탄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2세는 똑똑하고 야심찬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제국을 개혁하려 했고 특히 예니체리의 권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니체리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622년 예니체리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궁전을 습격하고 오스만 2세를 체포했습니다. 19세의 술탄은 예디쿨레 요새의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고문당한 후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 역사상 처음으로 술탄이 신하들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무스타파를 다시 옹립했습니다. 무스타파 1세는 두 번째로 술탄이 되었지만 여전히 통치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국은 사실상 발리데 술탄, 즉 술탄의 어머니인 쾌셈 술탄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쾌셈은 그리스 출신의 노예였지만 하렘의 정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제상들을 조종하고 예니체리들과 협상하며 실질적으로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휴렘이 시작한 하렘의 정치화가 극단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1623년 무스타파는 다시 폐위되었고 오스만 2세의 어린 동생 무라트 4세가 술탄이 되었습니다. 무라트는 겨우 11세였고 초기에는 어머니 쾌셈 술탄이 섭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무라트는 성장하면서 강력한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게 반대파를 숙청하고 예니체리들을 억압하며 술탄의 절대 권력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1640년 무라트 4세가 사망했을 때 그에게는 동생 이브라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브라힘은 평생을 카페스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세장에 갇혀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형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무라트 4세는 다른 모든 형제들을 처형했고 이브라힘만을 살려두었습니다.
이브라임은 매일 밤 문 밖에서 처형인들의 발소리를 듣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 밤이 자신의 마지막 밤일까?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이브라힘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1640년 무라트가 죽었다는 소식이 카페스에 전해졌습니다. 관료들이 이브라힘을 찾아와 그가 이제 술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브라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했고 방문을 열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무라트의 시신을 카페스 문 앞까지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브라힘은 형의 시신을 보고 나서야 믿었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브라힘 1세가 술탄이 되었습니다. 이브라힘은 미친 이브라힘이라고 불렸습니다. 22년간의 감금은 그를 정신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는 편집증에 시달렸고 변덕스럽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렘에 280명의 여성을 모았고 국고를 낭비했으며 터무니없는 명령들을 내렸습니다. 한 번은 하렘의 모든 여성들을 보스포루스 해협에 던져 익사시키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대제상들은 그의 명령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브라힘은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제국은 혼란에 빠졌고 1648년 이브라힘은 폐위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이브라힘의 아들 메흐메트 4세가 6세의 나이에 술탄이 되었습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은 소위 여인들의 술탄 시대라 불리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린 술탄들은 실질적인 권력이 없었고 발리대 술탄들과 하렘의 여인들이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쾌셈 술탄과 투르안 술탄 같은 강력한 여성들이 대제상을 임명하고 해임했으며 국가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술탄은 단지 명목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카페스 제도는 이러한 쇠퇴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산자크 시스템에서는 왕자들이 지방 총독으로 파견되어 실제 통치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지휘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술탄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산자크 출신 술탄들은 즉위할 때 이미 경험 많은 통치자였습니다. 슐레이만 대제는 마니사에서 수년간 총독을 역임했고 셀림 1세는 트라부존에서 행정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카페스 출신 술탄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세장에서 평생을 보냈고 갑자기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군사 전술도 외교 협상도 재정 관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니체리의 얼굴도 본 적이 없었고 지방의 문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조종하기 쉬운 꼭두각시였고 하렘의 여인들과 대제상들은 이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더욱이 카페스는 새로운 계승 원칙을 낳았습니다. 이제 술탄의 장남이 자동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스만 왕가의 가장 연장자가 술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제보다 삼촌이 아들보다 동생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원칙은 술탄의 나이를 점점 높였습니다. 많은 술탄들이 40대, 50대, 심지어 60대에 즉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늙었고 카페스에서의 오랜 감금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술탄들은 제국을 활기차게 이끌 수 없었습니다. 17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1683년 제2차 빈포위 공격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고 이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제국은 중요한 영토들을 잃었습니다. 1699년 카를로비츠 조약으로 오스만은 헝가리와 트란실바니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이 처음으로 대규모 영토를 상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국의 팽창은 멈췄고 방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모든 쇠퇴의 이면에는 절대 권력 시스템의 역설이 있었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형제 살해 법령으로 왕위 계승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법은 결국 너무 무거운 도덕적 부담이 되었고 카페스라는 대안을 낳았습니다. 카페스는 생명을 구했지만 제국의 활력을 빼앗았습니다.
쿨 시스템은 술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관료 조직을 만들었지만 하렘의 정치화는 이 시스템을 내부로부터 부식시켰습니다. 술탄의 절대 권력은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었지만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세장은 형제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제국의 미래를 갉아먹었습니다. 살려뒀더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절대 권력의 최종적이고 아이러니한 역습이었습니다. 피로 쓰인 법령은 평화로운 계승으로 대체되었지만 그 평화는 곧 쇠퇴와 무능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오스만 술탄의 이야기는 이렇게 권력의 절정에서 몰락의 서곡으로 이어졌고 제국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황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